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또 특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 기준점이 되는 7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줘 보세요.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7가지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은 자신한테 부담이 되는 배우자를 기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좋은 조건, 아주 탁월한 수준의 배우자를 꿈꾸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기도의 에너지를 쏟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복한 커플들을 보면 그렇게 너무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온대요. 뺏길까 봐. 너무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그건 유익이 아니다. 편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편할까요? 가장 편한 사람은 뭘까요? 자신의 특성, 기질을 다 이해하고 잘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좋은 배우자인데 대부분은 그냥 세상 기준에서 너무나 선망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어요. 여성들은 키가 어디고 남성들은 키가 뭐 외적인 조건이 어떻고 뭐 이런 그 기준점이 있는데 거기에만 딱 외모를 맞추고 자기한테 정말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 어쩌면 그렇게 저랑 정서가 비슷한 사람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서울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고 제 아내는 경북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랑 5살 차이가 나는데 서울과 지방 간의 그 문화 차이로 인해서 거의 비슷해요. 제가 경험한 게 제 아내가 경험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니면 교련도 했잖아요. 그렇죠? 운동장에서 막 고생하고 남자도 교련하고 여자도 교련 훈련도 했고 뭐 시골의 정서, 새마을운동 시대니까 그런 것도 다 비슷하고 시골에서 느꼈던 그 텔레비전이 없으면 이웃집에, 옆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봐야 되는 상황. 근데 저희 서울에 있어도 그 당시에 백색 전화가 많지 않았고 냉장고 있는 사람이 제 초등학교 때 거의 많지 않았고 텔레비전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 이런 시대, 60년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 아내가 저랑 5살 차이 나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아내가 이제 깡내리기부터 시작한 거죠. 5살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도 그 정도 문화가 거의 비슷해요. 한 마을에 아주 괜찮은 집안에 텔레비전 한 대가 있고 여러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텔레비전도 보고 그 당시에 뭐 여론이 뭐니 이런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란 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제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문제 보면 그냥 편안해. 아무 그냥 거리낌이 없어. 서로 솔직한 얘기하면 그냥 서로 이웃이 살던 시절이랑 비슷한 느낌을 느끼고 거의 그냥 정서적으로도 큰 충돌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서로가 집안도 한쪽 집안이 너무 좋은데 한쪽 집안은 너무 열악하다. 이러면 이제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끼리 결혼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다 그걸 초월해서 결혼할 수 있는데 집안도 별 차이가 안 난다. 뭐 크게 뭐 엄격하고 너무 탁월한 집안이 아니다. 그런 상황끼리 만나면 마음에 좀 편안함이 있어요. 오고 가도 큰 차이가 없다. 서로 어느 정도 부담이 안 되는 정서, 부담이 안 되는 집안의 이런 분위기, 서로 부담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지적인 수준이나 대화나 이런 것이 별 어려움이 없는 이런 사람, 자연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놓쳐버리고
너무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반대로 떠밀려서 너무 급해서 그냥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성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원치도 않았는데 마음도 없는 사람과 결혼해버리면 그 마음속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의 감정까지 생길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이 심한 경우들을 보면 그 이면에 우리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런 걸 초월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면 자꾸 이 계산을 해요. 내가 손해봤다. 내가 좀 낫다. 여러분 손해보면 얼마나 벌 것이고 이익을 얻으면 얼마나 이익을 얻을 거예요. 뭐 이게 주식 투자예요? 그건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이 한 몸으로 지어주셨다. 한 몸으로 묶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혼한 부부들 속에서도 은근히 내가 손해보고 결혼했어. 내가 더 많이 이익을 얻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부부들 마음속에 은연중에 나중에 의견 충돌이 나고 말다툼이 벌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막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서 상처를 주는 말이 막 나와요. 자,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랑 어울리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람. 부담이 크게 되지 않는 사람. 처음이야 누구든지 처음이니까 긴장도 되고 부담은 좀 있지만 쭉 겪어보니까 뭐 별 차이가 없네. 그쪽 집안이나 우리 집안이나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 만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중시 여겨야 될 부분은 자 이제 저 두 장을 좀 넘겨주세요. 저 옆에서 보조 역할을 좀 하시는데 자 보조 역할을 좀 해주세요. 넘겨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마음속에서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대를 고르라. 존경심을 갖는 것, 특별히 여성들은 남성을 만날 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존경심이 일어나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많아야 존경심이 생긴다.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나요. 근데 그거는 좋은 거 아니죠. 그렇죠? 돈이나 무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인 스펙만 갖고 존경심을 갖는다. 그럼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실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래 살다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 조건은 그냥 다 그냥 하찮아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한 태도예요. 아내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남편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좀 실수가 있어도 품어주려고 하고 이해해주려고 그래. 그런데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금방 막 깔보게 돼. 네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부부끼리도 요즘은 편하자고 막 하대하는 경우가 있고 막 반말을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얘기하는 건 좋아요. 뭐 편안하게 친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평말을 평상시에 언어체를 쓰도 좋은데 하대하듯이 막 하면 큰일 납니다. 상처가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 자존감에 딱 상처를 받으면 그 안에서 나중에는 부글부글 하다가 이게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분노가 폭발이 돼버려요. 그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C, 아무개 C, 누구, 오빠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함부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결혼한 부부에게서는 그게 나중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왜냐? 남자는 미국의 남자든 유럽의 남자든 한국 남자든 남자는 여자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데 그게 무시당하면 탁 분노가 있고 그것이 보상이 안 된다 싶으면 딴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직장이나 그런 데 가서 뭐 막 인정받고 훌륭하다고 하면 그쪽의 마음을 뺏겨버려. 바람나버려. 뺏길 수가 있어.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 아내와 남편끼리 서로 존중하는 말,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에 데이트하다 갑자기 탁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어. 그때 이 사람을 알게 돼요. 평상시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닥치니까 막 화가 내고 그냥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막 이렇게 화를 막 갑자기 격분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속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 근데 힘들고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걸 또 힘들지만 또 잘 견디고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잘 극복하는 사람이면
배려심이 있고 이런 사람이면 문제가 없는데 함부로 막 대거나 독선적으로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고 내가 꼭 어디 가면 여행지도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다 정해놓고 따라오라고 하고 이러면 소통이 안 되면 나중에 결혼하면 어떨까요? 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적 조건이 좋아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 스펙만 좋으면 좋은 배우자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 망상, 어리석은 생각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가진 게 많고 아무리 훌륭해도 나를 존중하고 내가 존경심이 생기지 않으면 그 사람과 살 수가 없어요. 제 아내는 그런 거를 놓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결혼할 남편에게 많이 결혼하게 되면 평생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제 아내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 남성들이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존중받고 존경심 받는 건데 아내가 그런 마음 태도를 갖고 있었다면 내가 저 사람 아내가 되면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되고 내가 저 사람 남편이 되면 내가 평생 존경받고 살겠다. 아내가 그런 마음에 불평이 있고 힘들었지만 제 인격 자체에 대해서 뭐 그렇게 거부하거나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지 현실적으로 좀 잠시 물질적인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고난을 겪었지만 힘들어했지만 저에 대한 존중감, 존경심 이런 것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시 여겨야 됩니다. 남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성도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도 아내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존경하는 아내를 보고 존경하는 것은 한결같이 성실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제가 새벽부터 움직이는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아침부터 그냥 빈손으로 공복에 안 보내고 꼭 먹어야 되는 거 챙겨주고 아침 일찍 나가도 밥을 차려주는 이런 정성을 갖고 있을 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챙겨주는구나.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렇게 다 요구하고 모든 여성이 다 그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 아내는 제가 전제했죠. 60, 70년대에 시골에서 사는 그런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아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어렸을 때 애 키울 때 띠로만 하는 게 불편하다고 포대기를 안고 애를 키웠어요. 교회도 포대기를 이렇게 해고서 갔어요. 기적 요리개 있잖아요. 아기들 이렇게 온몸을 감싸는 포대기. 그럼 아이들이 좀 정서적으로 더 밀착한 걸 느끼거든요. 제 아내는 또 그런 것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거 좋다고 편안하니까 좀 그런 자기가 좋은 거는 괜찮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제가 아내의 그런 모습이 좀 여성으로서도 용감히 하고 당당하고 좀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야 좋습니다. 세 번째는 철학과 신념, 신앙 이런 인생관이 서로가 상충되지 않는 어느 정도 서로가 비슷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50가지 그 유사성 항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이제 예비자 커플한테도 제가 이렇게 같이 적용하는데 닐 클라울렌이 지은 딱 50가지 유사성 항목을 보면 쭉 식성에서부터 어떤 취향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정치적 신념부터 다 나와요. 이제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일치함을 느끼느냐. 이제 이런 걸 갖고 다음 어떻게 얼마만큼 더 헤쳐나갈 수 있느냐. 다음 3번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서로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대충 맞겠지라고 가는데 안 맞는 경우가 있다. 그거면 결혼 후에는 서로 맞춰가기가 어려워요. 언제 맞춰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이걸 논의해서 서로가 다름을 알면 아는 걸 수용해주고 수용해줄 것이냐 물어보고 수용해주겠다. 그러면 쉬운데 결혼하고 나면 확 마음이 바뀌어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저 사람은 내 거라고 생각이 딱 들어. 그러니까 제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조종하고도 싶고. 이러니까 결혼 후에 바꾼다는 건 불가능해 거의.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서 바꾸려면 미리 서로 다름을 알고 미리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증해보고 맞춰보고 틀린 거는 조율해가면서 미리미리 맞춰가야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앙의 문제일 것입니다. 신앙이 먼저 전제하지 않는 만남은 어려워요. 맞춰가기. 제 아내랑 저랑 그래도 제 아내가 헌신이 저만큼은 안 돼 있고 그랬지만 그래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로 전제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줬다는 확신이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틀을 안 벗어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틀 속에서 서로가 맞춰가려고 하는 거. 근데 생각하지도 않게 저랑 비슷한 면이 많아서 우리는 그렇게 신념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러나 요즘 많은 부부들 가정을 보면 선거 때마다 싸우는 집안들 많아요. 사실 이게 정치 신념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부부끼리 만나서 싸우는 경우가 많다. 자, 여러분 미리미리 이것을 살펴보고 그런 것까지 검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차이가 나서 도저히 나는 저 사람과 못 살 거다. 이러면 아예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런 차이가 너무 커서 그게 상처가 되고 앞으로도 두고두고 싸움거리가 될 것 같으면 아예 그 부분은 폭탄을 안고 결혼할 필요가 없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리 잘 살펴봐야 됩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 성격과 기질을 잘 보시고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적을 알고 타인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그래서 백전백승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알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다 알고 자기는 어느 정도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자기도 잘 모르고요. 상대방은 더 모르는데 상대방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나도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다 알고 어떤 기질 성향인 것을 다 알고 상대방도 어떤 성향 기질인 것도 알고 서로 이렇게 성격, 기질도 잘 맞춰볼 수 있다. 뭐 성격 검사, 무슨 기질 검사 이게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가 어떤 사안, 어떤 문제에 대한 태도가 거의 비슷하게 가서 큰 의견 충돌이 없이 웬만하면 서로 맞춰갈 수 있고 좀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조율해 갈 수 있는 이런 융통성을 갖는 사람, 그 정도로 수용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성격과 기질이 우리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윈치라는 사람이 보완성 이론, 배우자 선택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complementation theory라고 해서 서로가 보완성의 이론을 갖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거야. 나이가 좀 약함을 느끼는 부분. 난 말 잘못하는데 너무 말 잘한다. 제 아내도 보니까 저보고 정리 잘하고 말 잘한다고 해서 그것도 점수를 줬더라고요. 자기는 좀 쑥스러워하는데 저는 어려운 일을 쉽게 얘기해요. 쉽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런데 남들보다는 쉽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끼리 둘이 화해시키기도 어려워. 근데 저는 쉽게 얘기해요. 정말 남한테 부탁하는 것도 어려워요. 저도 왜 안 어렵겠어요. 처음부터. 저는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또 어려운 부탁도 또 쉽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쉽게 얘기하고 말을 통해서 어떤 문제든지 잘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저한테 매력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사람마다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그런 기질이나 성향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게 크게 싫지 않고 나를 보완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도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거의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서로가 이렇게 보완성 이론에 따라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내가 없는 결핍한 부분을 상대방이 갖고 있어서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면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 제 아내는 저희 어머니와 달리 저는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사랑이 많으셔서 간섭을 하면 제가 힘들었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는 그렇게 간섭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 아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뭘 하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제발 자기를 끌고 다니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계속 끌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랑 비슷해졌어요. 그냥 이렇게 저를 걱정해서 막 이렇게 잔소리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게 다시 옛날 우리 어머니로 돌아온 것 같네.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제가 리틀 맘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진짜 마음이 있고 당신은 우리 작은 엄마다. 우리 어머니랑 비슷하다. 그럼 제 아내가 그런 소리 들어도 기뻐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랑 닮았대요. 뭐 이렇게 제 어머니한테도 얘기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신뢰하니까 그렇게 바뀌어가는 모습도 그냥 수용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 아내가 지금처럼 막 어머니 닮았다면 제가 아예 막 이렇게 손을 놨을 거예요. 아예 안 된다고. 근데 제 아내는 절대 이렇게 간섭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최근에는 제가 너무 과잉 에너지를 쓰니까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쓰러질까봐.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해주는 모습 너무 감사했죠. 자, 우리는 사람이 똑같은 성격, 똑같은 기질만을 만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렇게 잘 만나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지만 전혀 반대로 다른 성격, 다른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부족함을 채워주면 거기서 만족감과 행복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 충분히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하면 괜찮다.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나친 집착과 질투심이 없는 상대를 만나라. 집착한다는 것은 처음엔 잘 몰라요. 사랑의 모습과 집착은 동일하게 보여요. 나한테 집중해줘야죠. 그렇죠? 사랑은 서로 구속하고 상대방을 내가 독점하겠다는 것이 사랑의 기본 속성이에요. 독점하고 나서 나중에 사랑으로 이렇게 자유로울 이렇게 좀 풀어주는 것은 성숙한 부부로 가는 건데 그런 쪽을 좀 문학가로서 잘 표현한 분이 칼릴 지브란이라는 세계적인 시인이 있어요. 레바논의 시인인데 그 시 속에 한 귀절이 이렇게 나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는 계곡과 계곡에 바람이 불게 하듯이 서로 둘 사이에 바람이 불게 하라. 자유롭게 밀착 친밀하면서도 조금은 숨 쉴 수 있는 공간. 계곡과 계곡 사이에 바람이 불게 하듯이 서로가 중간에서 자유롭게 바람이 불 수 있는 소통, 좀 환기될 수 있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서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제 그런 것이 성숙한 커플, 성숙한 부부로 나가는 건데 많은 분들은 막 가까울 때는 막 그냥 숨도 못 쉬게 하다가 막 조금 마음 상하면 확 또 떨어지고 그냥 완전히 막 원수인 것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또 아주 화가 나도 이렇게 조금 떨어뜨려야지 이렇게 하고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적절하게 맞춰가는 것이 성숙한 부분인데 집착하고 너무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커플들이 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여러 사유 중에 하나가 의처증, 의부증도 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조금만 다른 사람한테 눈길이 가는 것도 못 참아. 의심하게 돼. 아닌 것 같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불안하면 아내가 의부증이 생기고 남자가 배우자를 자꾸 불안하면 의처증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심해져서 막 폭력까지 일어나고 그래서 이혼으로 가지 치닫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정말로 내가 좋은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이 배우자가 자꾸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하면 그건 고려하면 또 안 돼.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정말 교제하고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면 그 사람이 편한 안심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 정말 신뢰감이 생기는 사람. 근데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나를 통제하거나 너무 딴 쪽에 중독이 돼서 나 다른 거 팽개치고 그쪽으로 게임 중독, 무슨 중독 얼마나 많아요 중독이. 이런 쪽으로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얼마든지 나의 배우자감으로 고려하고 그렇게 나가는 중에 서로에게 드러난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서로가 그 부분을 검증하고 그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 또 서로가 답을 찾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후회하고 원망하게 되고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제 중에 이런 얘기는 충분히 검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배우자 선택 기준의 여섯 번째는 희생의 자세를 갖고 있고 상대방의 발전을 기뻐하는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희생의 자세를 갖는 것은 어려워요.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싸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 다 힘들어. 다 그냥 체력이 고갈이 돼서 눕고 싶어. 그러면서 설거지감이 밀려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외식 시키자고 뭐 음식을 해먹었어. 근데 누가 설거지를 해야 돼. 그때부터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쵸?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신혼 때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 돌아오는 경우가 그때부터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초기에 이혼이 있거나 아예 20년 후에 이제 위험이 이제 높아지고 뭐 중간 단계는 그렇게 많이 잘 견뎌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될 신혼 초 때까지는 서로를 더 배려하고 더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좋았다가 좋은 마음이 뒤집어지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면 실망감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급속한 진전으로 빠질 위험성은 좋아요. 누구든지 사랑에 빠지면 누구든지 그냥 막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도 막 어디가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 초월 현상이 나가고 뭐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이처럼 누군가 남녀간의 사랑이 불이 붙으면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오랜 동안 만나는 것 같은 시간의 초월 현상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자, 이런데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 같기도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상대방이 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항상 갖고 있느냐를 잘 보면 돼요. 또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한결같이 유지하느냐도 점검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나한테만 오기를 바라면 안 된다. 나도 상대방이 다가오기 힘드는 부분을 좀 앞서가서 맞이해 해줘서 상대방이 그 부분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내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고 나를 희생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 자, 여러분 이게 일반 세상 문화랑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달라요, 사실. 세상에서는 뭐든지 다 자기를 100% 맞춰주는 배우자가 최고의 배우자라고 생각해. 여러분, 얼마만큼, 언제까지 그래야 될 거예요? 완전히 주종관계로 맺어진 부부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한테만 다 맞춰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이기적이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맞춰주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상대방을 위해서 유익함이 되는 사람, 상대방이 발전하는데 내가 밑거름이 돼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결혼하는 부부가 나만 생각하고 나만 챙기고 나만
욕심만 부리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 가져도 그런 사람은 좋은 배우자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가장 좋아요? 나를 진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사람. 진짜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너무 내가 바라는 조건이 미달이 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잘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배우자감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남성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남자 심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잃어버린 젊음을 보상받고 싶어서 더 어린 자매를 원해요. 물론 여자 중에서도 한참 연상의 여성이랑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하남을 꿈꾸는 경우도 있는데 뭐 크게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는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남성들이 조금 어린 자매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성들은 아무리 좋은 여성의 스펙이 있어도 나이를 먹으면 다 버리게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남성들은 좀 젊음의 마음을 뺏겨요. 여성들은 어떤 면에 더 마음을 뺏길까요? 모든 것을 더 갖추고 능력 있고 자기한테 이렇게 헌신한 사람한테 마음을 뺏겨요.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정도 버릴 거는 버릴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이 정도는 아니라면 버리는 게 좋습니다. 다 버리고 불필요하다 싶으면 더 버리세요. 그런 외적 조건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의 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을 닫아주세요. 잠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배우자를 정말로 만나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상대방을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이냐도 한번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은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인을 섬기듯이. 일평생 남편을 주인으로 모시듯이 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여자만 일방적으로 남편을 섬기라고 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남편은 더 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 던지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라. 그러면 아내의 마음에 저절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편을 더 공경하게 돼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런 거는 알아요. 제가 아내를 위해서 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를 알아요.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지 제 마음이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알아요. 그 아는 거를 갖고 있으면 아내의 마음은 자신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어요. 또 아내도 저도 아내가 저를 위해서 엄청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항상 부부는 서로가 힘이 되는 존재예요. 근데 상대방을 깔아당기고 뭉개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러면 결국은 상대방을 꺾으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집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부부끼리는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서로 위해주면 두 사람의 밑에 집안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결혼하면 이기적인 욕구만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고 상대방과 충분히 함께 교류하고 상대방이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서로 간에 신뢰감이 더 커지고 행복합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결혼하기 전에 살펴보고 검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배우자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일단 기본 팁이에요. 기초적인 기본 팁은 7가지. 7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가 중요하다. 여러분 부부만큼 친한 친구가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7번째 대화가 통하는 부부가 돼야 된다. 대화는 3종류의 대화가 있다. 첫 번째 영적인 대화 코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지적이고 혼적인 대화. 세 번째는 육적인 대화. 어느 분들은 너무 신령해서 만나갖고 뭐 먹냐도 안 물어보고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데이트가 돼요? 안 돼요. 뭐 먹어요? 뭘 좋아해요? 음식 뭐 좋아해요? 아, 왜 이렇게 속됩니까? 무슨 자매님이 스파게티를 찾고 있습니까? 만나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형제님, 우리 만나는데 저보고 무슨 영화를 보러 가자고 그래요. 싸우는 보고 있어요. 나는 기도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은데 무슨 영화만 이런 거 보고 싶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아, 영화도 보고 영화가 어떤 영화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양적인 것도 같이 맞춰가고 대화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다 배제하고 신령한 쪽으로만 얘기하면요. 너무너무 은혜가 날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태양을 주고 구름을 주고 비를 주고 눈을 주고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토지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햇살이 찡찡 내리치면 어떤데요? 그 지역이 사막이 돼요. 날마다 비가 오면 습지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연계도 그래. 은혜롭다고 해서 날마다 불러 불타 죽어요. 우리가. 사막이 돼버려. 그래서 때때로는 막 불타다가 비가 오고 착착해지고 슬프기도 하고 우울해지다가 또 회복이 돼서 은혜되고 이래야 땅이 골고루 식물이 자라듯이 풍요로운 대지를 만들 수 있어요. 남녀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화는 통해야 되는데 육적, 혼적, 영적 대화의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평생 동안. 그런데 어느 부부가 아유 나는 아내와 대화가 안 돼. 남편이랑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직장에 가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스파우스. 그래서 사무실에서 직장에서 다른 데 나가서 일하다가 더 남편 아내보다 더 친해지는 사이를 만들어서 애인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륜이 벌어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현대 부부들이 너무너무 많아. 왜? 부부끼리 대화의 길을 놓쳤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 후에도 아내와 남편보다 더 친한 이성 친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두 부부가 가장 좋은 대화의 친구가 돼야 된다고 믿으시고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고 선택하면 행복해지고 평생 동안 후회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